안녕하세요. 저는 통합사회를 가르치고 있는 이성민입니다. 오늘 시대인재 오디션 지원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분배적 정의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단원은 통합사회에서 킬러 단원들 중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시험 문제는 기존의 생활과 윤리에서 나오는 롤스와 노직의 쟁점 사항들을 잘 정리해야만 이 시험 문제를 매끄럽게 잘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롤스와 노직에 대한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자, 이 분배적 정의, 정의가 무엇일까요? 정의란 건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의한 대로는 설명한 대로는 각자가 자신에게 마땅한 몫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는 각자가 자신이 가지는 기여도, 공동체에 기여하는 정도가 곧 가치이고 그 가치에 동등하게 비례해서 부나 지위를 가져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에 부합한 롤스는 왜 공정하고 사회가 정의로워야 된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왜냐하면 이 롤스가 생각을 했을 때 각 개인은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존재입니다. 각자가 자신의 선을 추구해요. 이때 선이란 건 공리주의와 마찬가지로 정의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합리적 욕구의 만족을 말합니다. 이 합리적 욕구의 만족을 추구하는 각 개인들은 결국은 각자 도생으로 흐를 수 있어요. 근데 이것보다는 더 나은 삶을 제공할 수 있는 건 서로가 협력하고 협동하는 사회입니다. 그럼 이 협력하고 협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회가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되겠죠. 즉 이 말은 정의 원칙이 실현되어야 된다는 거고 제도를 통해서 정의 원칙이 잘 구현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방금 얘기했던 거를 좀 쓰면서 정리를 좀 할게요. 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정의에 부합한 롤스는 왜 사회가 정의로워야 되는가? 이 개인은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즉 선을 추구하는데 이 선이란 거는 합리적 욕구의 만족이고 이런 어떤 존재로서 각자 도생으로 흐를 수가 있는데 이것보다는 협력과 협동이 각자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협력과 협동을 잘 실현이 되려면 결국 사회는 공정해야 되고 정의로워야 되는데 즉 이 말은 제도를 통해서 법을 통해서 정의 원칙이 잘 실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동안 분배 상태를 정의로운지 여부를 판단하는 실질적 기준이 있었어요. 자, 이 롤스가 생각하는 이 정의 원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결국 절차적 정의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데 그 절차적 정의를 잘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이번 예시 문항에 절차적 정의에 대한 내용이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걸 얘기하기 전에 이 분배 결과에 대해서 정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존의 분배 원리들 여기에 대해서 배우고자 해요. 그래서 자, 이거를 좀 정리를 할게요. 기존의 분배 상태를 판단하는 정의 여부를 판단하는 실질적 기준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건 프로블럼인데요. 결국은 다 한계가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하고자 미리 좀 쓰겠습니다. 제가 이제 P와 S를 쓸 때는 프로블럼 솔루션을 쓰는데 자, 이거는 분배 결과를 기준으로 정의 여부를 판단하는 분배 원리를 말하는데 먼저 뭐가 있느냐? 절대적 평등이 있습니다.
절대적 평등은 결과적인 분배 몫이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고 균등한 거를 말해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어는 균등이라는 단어. 균등이라는 단어를 보통 이런 절대적 평등이랑 연결돼서 많이 쓰거든요. 잘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균등하게, 동등하게 부여가 되는 것이고, 기존에 이제 교육과정이 바뀌기 전에는 이제 마르크스랑 연결을 하는 것들을 이제 배웠을 수도 있지만, 교육과정 바뀌고 나서는 마르크스는 절대적 평등보다는 필요에 따른 분배랑 연결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절대적 평등이라는 거는 장점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기회와 혜택이 동등하게 부여가 된다는 거는 장점이에요. 그러나 이제 단점이 뭘까요? 단점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제 최저시급으로 따지면은 내가 만약에 한 달에 200만 원을 번다라고 했을 때 옆에 있는 사람도 200만 원을 벌고 나보다 뭐 열심히 못하는 사람도 200만 원을 벌고 그러면 뭐예요?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라고 느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똑같은 거를 받으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노동의욕이 고취가 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한계를 느낄 수가 있겠어요. 노동의욕을 고취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절대적 평등 말고 어떤 것들이 이제 또 있냐면 필요에 따른 분배다라는 건데 이제 마르크스랑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필요에 따른 분배가 말하는 이 필요란 건 뭐냐면 기본적 필요, 우리가 의식주 같은 것들이 있죠. 그런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개인적 필요를 포함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는 기본적 필요, 개인적 필요 모두 이제 포함하는 건데 장점은 기본적 필요를 보장하기 때문에 모든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배려를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이제 장점이에요. 근데 이제 한계가 뭘까요? 단점은 개인적 필요. 우리가 아직까지는 공산사회가 오지 않았어 라고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아직까지는 사회주의 국가만 있었을 뿐이야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왜냐면은 아직까지는 과학기술이 많이 발달을 해서 개인적 필요까지 다 충당시킬 수 있을 만큼 생산 능력이 발달되지 않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한계가 뭐냐? 한계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 개인적 필요에 대한 충당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업적, 공적, 기여도. 즉 개인이 공동체에 기여하는 정도. 이게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가 업적이고 이게 이제 기여도고 공적이고 가치라고 표현을 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개념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업적에 따른 분배를 하면은 지금으로 따지면 현대사회에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성과급을 주는 거예요. 내가 조직에 기여하는 정도만큼 인센티브를 가져가면 어때요? 열심히 일하고 싶죠. 노동의욕이 고취가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이제 단점이 뭐냐면 이 양적으로 우리가 숫자로 계산을 할 수는 있기는 하지만 질적으로도 평가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팀장님이 A 부분에 2천만 원을 실적을 올렸네. 근데 그 실적이 아무도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부문이라면 그거는 이제 질적으로 한계가 있겠죠. 그럼 질적 평가를 한답시고 인터뷰랑 면접을 몇십 분 동안 잡아서 평가를 한다고 볼게요. 그것도 이제 시간적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양질의 평가를 모두 동시에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게 이제 이거에 대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한계는 뭐냐? 양질의 평가에 대해서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뭐냐면 요새는 우리가 어떤 걸로 분배가 될까요? 능력이 좋으면 많이 돈을 벌 수가 있겠죠. 능력에 따라 분배를 받을 수가 있겠죠. 또는 능력이 좋으면은 직위직책 또는 학벌이나 뭐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이 가질 수가 있겠죠. 자, 이게 이제 롤스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설명을 한 건데, 능력에 따른 분배. 능력에 따른 분배는 이 능력이 뭘까요? 결국엔 후천적 노력도 있겠지만 선천적 재능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선천적 재능이 포함이 된 후천적 노력. 이 기준으로 분배를 하게 된다면 장점으로는 능력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걸로 이제 장점이 있을 수 있어요. 능력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가능하다. 근데 이제 단점이 뭘까요? 단점은 불공정성의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재능을 많이 갖추는 게 이 재능을 많이 갖춘 게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자격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재능을 많이 갖게 된 걸까요? 그래서 그만큼 재능을 가지고 돈을 엄청 많이 벌었어요. 예를 들어서 지능이 높아서 돈을 많이 번다고 볼게요. 그 사람이 재능이 있어서 그렇게 이제 많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많이 버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불공정성의 문제가 있다. 이 선천적 재능 때문에 이 사람은 자격이 없는데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어. 이런 게 이제 롤스가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노력을 해서 갖춘 그런 게 아니야. 재능이라는 게. 그리고 도덕적으로 자격이 없는 거야. 이거는. 임의적인 어떤 기준에 의해서 분배되는 거는 부정의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정을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롤스예요. 그 다음에 이 능력에서 그런 불공정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결국 노력에 따른 분배인데, 이 노력에 따른 분배는 앞에서 말하는 선천적 재능이라는 요소를 없앤 거예요. 이게 없고 이게 있는 것이죠. 후천적 노력만 있는 것인데, 장점이 뭐냐? 장점은 불공정성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단점이 뭘까요? 단점은 뭐냐면 내가 언제까지 내가 재능으로 타고난 거고 어디부터 내가 노력을 한 거지? 어디까지가 재능이고 어디부터 노력이지? 이거를 구분하는데 기준이 모호해요. 그래서 한계가 있더라. 결과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모두 한계가 있다라는 거. 한계가. 결과를 기준으로 우리가 분배에 대해서 정의 여부를 판단해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한계가 있더라.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과가 아니라 과정 절차를 기준으로 분배의 정의 여부를 판단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지금 얘기할 절차적 정의의 개념이에요. 자, 이 절차적 정의. 절차적 정의다. 절차적 정의가 얘기하는 내용은 이게 별표를 무진장 많이 쳐야 되고, 이게 최근에도 최근 작년에 있는 9월 모의고사에서 절차적 정의에 대한 내용이 이제 시험에 나왔고, 그리고 이번에 통합사회 예시 문항에서도 절차적 정의에 대한 내용이 시험에 나왔으니까 매우 중요하게 잘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절차적 정의는 어떤 거냐면 분배 과정 절차에 있어서 정의롭거나 공정함이 있었다면 분배 결과는 무조건 공정하거나 정의로운 거야 라는 것이에요.
분배 과정 절차에 있어서 공정하거나 또는 정의로웠다면 분배 결과는 무조건 공정하거나 정의로운 거야. 그래서 중요한 게 있는데 분배 결과가 정의롭다라는 거는 사실 뭘 말하냐면 결국은 이제 분배 정의에 있어서 기준들이 목표하는 바는 뭐냐면 결과적으로 빈부격차가 발생하면 이 빈부격차를 어떻게 정당화시킬 건데 이거를 도덕적으로 어떻게 이제 허용할 건데 이거를 정당화하는 이 논리들을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의롭다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경제적, 즉 부에 대해서 또는 사회적, 직위 직책에 대해서 불평등이 정당화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불평등이 허용된다 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롤스가 어떤 걸 얘기했냐면 다 같이 피자를 먹어요. 피자를 먹을 때 이제 결과적으로 공정하게 최대한 먹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어떻게 이제 자르면 좋냐면 이 친구 보고 너가 이 피자를 다 자른 다음에 그런 다음에 너가 그거 마지막 거 먹어. 이렇게 하면은 이 친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신중에 신중을 가해가지고 완전 똑같이 자르려고 하겠죠. 그쵸? 그러면은 이제 똑같이 최대한 먹을 수가 있어요. 롤스가 이제 얘기를 해준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만약에 어떤 친구들이 여기서 한 친구는 엄청 많이 먹는 친구예요. 많이 먹는 친구.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조금 먹는 친구. 나머지는 적당하게 먹어요. 자, 그랬을 때 서로 충분한 합의를 했어요. 어떻게? 여기다 점 찍고 이렇게 나눠 먹자 라고 충분히 합의를 했어요. 충분히. 근데 이 친구가 갑자기 이거 피자를 두르려고 하는 순간 이거 좀 아니지 않나? 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친구는 뭐예요? 이상한 친구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분배 과정 절차에 있어서 충분한 합의가 있었다면 분배 결과는 불공정해도 불평등해도 이거는 정의로운 거예요. 이거를 이제 보장해 주는 게 바로 지금 앞으로 이제 말할 정의 원칙인 거예요. 자,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 분배 과정과 절차에 있어서 공정함이나 정의로움을 보장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정의 원칙이고 분배 과정 절차에 있어서 정의의 원칙이 잘 준수된 사회에서는 분배 결과는 무조건 공정하거나 정의로운 거예요. 빈부격차가 있어도 분배 정의의 원칙을 통해서 분배 과정 절차가 공정함이나 정의로움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은 분배 결과는 무조건 정의로운 거예요. 즉 빈부격차 허용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이 허용되는 거예요. 됐죠? 그럼 이 정의 원칙을 뭐라고 생각을 할까? 라고 했을 때 정의 원칙을 공정으로서의 정의와 소유 권리로서의 정의로 각각 제시하는 사람이 롤스와 노직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정의 원칙이 무엇이고 어떻게 이 정의 원칙을 도출해내는지 이거에 대해서 롤스 개념부터 설명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노직을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럼 롤스부터 이제 좀 설명을 할게요. 여기까지 괜찮죠? 잘 따라오고 있죠? 자,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이런 롤스는 이 정의 원칙이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제시를 한 건데 이때 이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앞으로 중요하게 설명할 무죄 베일이라는 정의 원칙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관련된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롤스가 생각을 했을 때 정의로는 지피라는 목적이 뭐냐면 기존의 앵글로색슨 계열들, 이 영미권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입헌민주 체제를 정당화하는 데 있어서, 즉 민주주의를 정당화하는 데 있어서 이거를 정당화하는 도덕 원리가 그동안 공리의 원칙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공리의 원칙은 어떤 한계가 있죠? 다수의 이익이 중요해요.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이니까. 그러면 어떤 게 침해될 수 있죠? 소수의 권리가 침해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민주주의 사회는 어때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고 평등해야 돼요. 그래서 이 롤스가 이를 체계적으로 대체하고자 공리의 원칙이 아니라 정의의 원칙으로 이걸 대체해야겠다. 그래서 이 정의의 원칙은 이 원칙이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원칙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으로 따지면 헌법에서 기본권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이제 개념이 유사한데 기본적 자유에 대해서, 기본적 자유 전체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평등하게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돼라는 이 원칙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고 평등한 입헌민주 체제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 도덕 원리를 제시하는 게 결국 롤스의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정의의 원칙을 어떻게 이제 도출할까요? 바로 원초적 상황이라는 개념으로 도출을 하는데, 이 원초적 상황이라는 거는 국가권위 정당화 윤리에서 보통 이제 얘기하는 사회계약론에서 얘기하는 그런 자연 상태에 해당하는 개념이에요. 자, 그럼 그게 어떤 것이 있는지 이거를 방금 얘기했던 거를 좀 정리를 할게요. 자, 방금 설명한 게 뭐냐면 입헌민주 체제에 대한 정당화. 즉 이거는 민주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됐죠? 이거를 정당화했던 도덕 원리가 공리의 원칙이었어요. 근데 이 공리의 원칙은 어떤 한계가 있냐면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소수의 권리가 침해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입헌민주 체제는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평등해야 돼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체계적으로 대체하는 논리가 뭐냐면 정의의 원칙이다. 정의의 원칙으로 이거를 체계적으로 대체하자. 그래서 정의의 원칙에서는 1원칙이 있고 1원칙의 평등한 기본적 자유 원칙, 이런 게 이제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해주는 원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정의의 원칙은 어디서 이제 도출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사회계약론에서, 사회계약론은 뭐죠? 실제 역사적 사건을 다루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국가나 법을 만들기 전에 기원전 4783년 전에는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국가법을 만들 거, 이게 아니에요. 실제 역사가 아니라 가상적 상황에 대한 사고 실험들을 이론가들이, 당시에 이제 엄청나게 이제 똑똑하다고 되게 유명했던 사람들이 각자 인간 본성이 이러하니까 이런 상황으로 자연 상태에서 국가법을 만들고 이러한 사회 상태로 들어갔을 거야 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자연 상태라는 거는 결국 사고 실험, 가상적 상황인 거죠. 이 자연 상태에 해당하는 게 원초적 상황이라는 정의의 원칙을 도출하는 이 배경, 과정인 거죠. 그럼 이 원초적 상황에서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그리고 이 정의의 원칙은 뭐죠? 국가나 법이라기보다는 그것보다는 좀 더 일반화되고 추상화된 하나의 도덕 원칙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회계약론을 일반화되고 추상화된 방식으로 계승한 롤스는 이런 원초적 상황이 가진 특징들이 이러한 세 가지 정도의 특징이 있다 하고 설명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원초적 상황은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고 평등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모아서 합의를 하고 협상을 해서 결국에는 만장일치를 통해서 정의 원칙을 도출하는 거예요. 그럼 원초적 상황에 있는 특징들이 무엇이냐? 먼저 자유롭다고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이제 다 쓸게요. 뭐냐면 원초적 상황에 있는 특징들은 자유롭고 평등해야 돼.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게 이제 자연 상태에 해당하고, 그래서 최초의 가상적 상황이라는 선지들을 가끔 이제 계속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이런 사회는 자유롭고 평등해야 되는데, 자, 이거를 나타내는 그 조건들이 무엇이 있는가, 이걸 좀 설명을 할 건데, 먼저 상호 무관심적 합리성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상호 무관심적 합리성이라는 거는 각자가 자신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고 다른 사람의 이익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렇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이익에 대해서 질투하거나 부러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과도하게 이타적이지도 않아요. 되게 중요한 부분은 공리주의처럼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내 이익을 좀 양보해 줄 수 있어, 이거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내 권리도 양보해 줄 수 없고 내 이익도 양보해 줄 수 없어요. 무관심이라는 거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각자는 불가침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불가침성이라는 거는 각자가 자신이 가진 권리에 대해서 침해돼서는 안 돼요. 이게 이제 이론칙이나 공리주의에 대한 비판이랑 연결되어 있는, 맥이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상호무관심적 합리성이라는 거는 자신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고 타인의 이익에는 관심이 없는데, 즉 이 말은 다른 사람에게 이익에 질투나 부러움을 갖추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 즉 이 타인은 다수겠죠. 이거를 통해서 이걸 위해서 자신의 권리나 이익을 양보하려고도 절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존재라 했죠, 아까. 그런 어떤 존재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유명한 무죄의 베일인데, 무죄의 베일, 이게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공정으로서의 정의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면, 이 롤스가, 아까 이거 롤스를 좀 쓸게요. 롤스가 생각을 했을 때 무죄의 베일이 공정으로서의 정의라고 했을 때, 공정이라는 게 평등한 상황인 무죄의 베일과 연결된 개념이에요. 자, 그랬을 때 이 무죄의 베일이라는 것은 결국 장막을 얘기하는 건데, 그럼 이 무지의 대상이 뭐냐? 이건 특정 지식에 대한 무지예요. 내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어떠한지, 또는 내 야망이 뭔지, 이게 이제 가치관이나 지향하는 어떤 가치에 대해서, 대상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모른다는 걸 말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추구한다면 정의 원칙이 최대한 돈을 많이 버는데 도움이 되도록 정의 원칙을 협상해서 합의해서 내가 내야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협상에 임할 수 있어요. 합의에 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특정한 위치에서 유리하지 않게 평등한 상황에서 정의 원칙을 도출하는 게 아니죠. 특정 입장에서 유리하게 정의 원칙을 도출하는 거니까 평등한 상황이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의 원칙의 대상, 이 정의 원칙의 어떤 도출 과정의 원초적 상황에서 무죄의 베일의 무죄의 대상인 자신의 자연적 사회적 조건과 자신의 가치관, 이 두 가지를 A and B 꼴로 잘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무죄의 베일의 대상이 무엇이냐? 무죄의 베일은 자신의 특정 지식을 모르는 건데, 이거는 자신의 자연적 사회적 조건과 그리고 이제 가치관, 이거를 이제 쉽게 말해서 야망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 원전에서. 이거를 몰라요. 그러면 이제 어떤 상황이 될까요? 무죄베일이 매우 중요하니까 별표를 좀 칠게요. 자, 이게 어떤 내용이냐?
특정 지식에 대한 무지를 통해서 평등한 상황이 이제 되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 특정 입장에서 특정한 사람의 입장에서 유리하게 정의 원칙을 도출하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이제 되냐면 각자가 위험을 감수하면서 이익을 추구하는 상황보다는 최대한 위험을 회피하는 성향이 더 크겠죠. 경향이 더 크겠죠. 그래서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위험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내 자연적 사회적 조건을 모른다는 거는 내가 최대한 이제 안 좋은 상황에서는 내 자연적 조건, 사회적 조건이 가장 열악한 상황, 즉 내가 최소수혜자인 상황, 예를 들어서 내가 장애가 있을 수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팔다리에서 장애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경쟁을 하는 상황에서 불리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가장 불리한 상황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이 합의에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위험을 추구하고 그러니까 위험을 감수하고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위험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크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도출하는 원칙이 뭐냐? 결국은 차등의 원칙이에요. 차등의 원칙이 뭐냐? 최소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주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아까 얘기했던 1원칙, 평등한 기본적 자유 원칙.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 자유에 대해서 동등한 권리를 지녀야 된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지금으로 따지면 헌법에 있는 기본권이 잘 보장이 되어야 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는 뭐냐면 2-1원칙인 이 차등의 원칙인데 2-1원칙인 차등의 원칙이다. 이게 이제 차등의 원칙이고 이게 최소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보장해 주자. 그리고 평등한 기본적 자유 원칙이라는 거죠. 자유의 원칙이다. 네, 그래서 원칙인데 자 여기에 대해서 합의를 하게 되고 마지막 이것만 쓰고 이제 마무리할 건데 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일반 지식에 대해서는 알미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이 일반 지식이라는 거는 일반 교양 지식에 대한 알미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일반 교양 지식에 대한 암. 자,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특정 지식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자신의 어떤 특정 지식이에요. 근데 일반 교양 지식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합의나 협상에 임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니까 교양 지식은 알고 있어야 되고 심리학적 지식, 그러니까 협상을 할 때 심리학적 지식은 알고 있어야 된다. 또 경제학적 지식도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 또는 뭐 시사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은데 두 가지가 보통 이제 중요하게 나오니까 잘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정리하고 끝낼게요. 그래서 경제학적, 심리학적, 교양 지식을 모른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정의 원칙을 이제 도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내용은 이후에 이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